국내 주택시장과 이런 물가 상승률을 연관지어서 높은 물가가 곧 금리 인상을 가져올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붕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좀 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토막토막 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고민 많으시죠?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지표와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전체 물가 품목을 놓고 비교를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모든 품목을 포함하면 변동성이 큰 품목들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약간 좀 제거하고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지표로는 근원 물가 상승률,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신선식품이라든지 에너지와 같은 변동폭이 큰 품목들을 제외합니다. 실제로 느끼는 어떤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표시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그 인플레이션 지수 지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겠죠. 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어떤 구매력, 가계의 소비 여력이 어떤가 이런 변화를 보고 싶다면 그렇죠. 근원 물가 지수,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지수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보통 어떤 경우에 나타날까요? 인플레이션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무엇이 물가 상승의 동력이냐 하는 점을 두고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해서 나타나는 이른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무엇이 원인이 되냐면 어떤 임금 상승,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증가가 어떤 상품 가격을 끌어올린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산 측면에서 생산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반적인 생산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생산자가 먼저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 왜 불거졌을까요? 약간 좀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중심에 두고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폐의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바라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란 바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미래에 받을 저의 수익이 확정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반대로 이것을 채권에 적용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내다 팔려고 하겠죠. 왜? 보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채권 가격이 하락할 테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그러면 어떻게 변했느냐? 작년 말 0.9%인가 그랬던 그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요. 현재 1.5%에서 1.6%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변동률로 따지게 되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셈이 됩니다. 특히나 이 채권은 그 거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이자율, 금리 변화가 사실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수익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즉 국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이런 걱정 때문에 국채를 내다 팔고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죠. 그럼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채는 안전자산을 뜻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이겠죠. 위험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된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런 걱정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오르자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나와서 반대로 채권시장으로 가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조짐, 좋은 신호일까요? 나쁜 신호일까요? 이런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고 미국에서의 어떤 뭐 천재 경제학자로 통하는 분이죠. 로렌스 서머스라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수석 경제학자를 지냈던 올리비에 블랑샤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어떤 인플레이션이 어떤 과도하게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서머스 교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피해를 입은 것은 맞는데 이 피해가 대면 서비스 활동과 같은
어떤 제한된 부분에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에 미국 의회가 거의 3조 달러의 아마 부양책을 집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집행했죠. 그러면 이게 거의 한 4조 달러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더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서머스 교수는 이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결국 이게 미국의 어떤 손상받은 경제 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부양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 급격한 물가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블랑샤르시 같은 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해에 미국에서 집행된 부양책으로 미국의 가계 저축액이 역대 최대인 1조 6천억 달러에 지금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가계가 이런 그 저축을 가지고도 소비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대면 접촉 활동이 금지가 되니까 쓸래야 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블랑샤르시 같은 경우는 따라서 백신 보급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대면 경제 활동에 나서게 되면 이 가계 저축이 풀리면서 급격하게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분들의 견해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이 부양책 집행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걱정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논리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올해 3월의 어떤 비교 기준이 되는 작년 3월이 너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러면 올해 3월 물가 상승률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하죠. 굉장히 좋게 나타날 겁니다.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올해 5월 달까지 미국의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좀 가늠하기가 힘드시다면 기준금리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거의 0% 수준인데 물가가 3% 수준이다. 그러면 이 물가를 잡으려면 사실은 금리가 최소한 2% 정도로 다시 와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급격한 물가 상승률이 예상이 되는데도 왜 연방준비제도라든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5월 달까지 나타날 높은 인플레이션은 지난해의 어떤 3, 4, 5월의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월 이후에는 다시 물가 상승률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6% 중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6.3%인데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실업률이 3.5%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실업률에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허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실업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직 활동을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해버린 인구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공식 실업률은 6% 중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실업률은 10%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나타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훨씬 더 경제가 어떤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점이겠죠. 이것은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월까지는 어떤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3분기로까지 이어진다면 그때는 약간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내 주택시장과 이런 물가 상승률을 연관지어서 높은 물가가 곧 금리 인상을 가져올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붕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좀 접했는데요. 주택 가격과 같은 개별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금리 하나만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혹은 그 자산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에 대한 검토가
2023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자산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 원인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견해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토막토막 경제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또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